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컨테이너선이 교각과 충돌해 교각이 절단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광둥성 광저우 앞바다에서 리신사대교 아래를 지나던 컨테이너선이 교각과 충돌해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 등 차량 5대가 함께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3대는 컨테이너선 위에 떨어졌고 버스 등 2대는 물에 빠졌는데 이른 시간이라 버스엔 운전기사 외에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컨테이너선은 광둥성 포산시 나나이구에서 출발해 광저우시 난사구를 향하던 중이었고 이를 위해 홍치리 수로를 지나가다 리신사대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는 리신사대교가 지난 2022년부터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당초 2022년 9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를 거쳐 완공 시점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늦춰졌습니다. 광저우시는 관련 공고에서 공사 연기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만일 당초 예정대로 2022년에 마무리되었다면 이런 참사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인 모를 공사 지연으로 인해 선박 충돌 방지 시설을 공사하던 중 컨테이너선에 충돌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작년 여름 중국에서는 이 다리를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나 라는 조롱이 이어졌던 다리가 있었습니다. 무려 300억 원을 들여 보수한 중국의 한 대교 가드레일이 개통 6개월 만에 무너져 버린 것인데요. 황허를 가로질러 산시성 우부현과 산시성 류리년을 잇는 황허대교의 석재로 세운 가드레일이 무너져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두동강 난 모습입니다. 가드레일이 무너진 구간은 200m에 달했습니다. 1969년 건설된 2.7km 길이의 이 다리는 2019년 11월 약 321억 원을 들여 가드레일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보수 공사에 착수, 작년 8월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검수까지 거쳐 작년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300억 원을 들여 보수한 다리의 가드레일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가드레일로 사용한 석재의 품질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문제의 가드레일은 보행자뿐 아니라 운행 차량에도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해시태그 당국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과 시공업체의 유착 의혹 제기와 함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해시태그 가드레일은 원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협하는 꼴이 됐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란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은 당국의 어이없는 해명이었습니다. 산시성 당국자가 강풍이 불면서 무너진 것이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주변 지역 다리들은 더한 강풍에도 멀쩡했다. 황허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정비하면서 당연히 강풍에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한편 지금 중국에서는 기습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시장 건물과 병원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제 연휴 막바지부터 몰아친 기습 한파로 중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중국 중앙기상대가 한파 황색경보와 폭설 황색경보, 강풍 청색경보 등 경보란 경보는 다 발령할 정도로 기상이변이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대륙 내 기온차가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북서부 신장에는 며칠째 영하 50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남쪽은 38도를 기록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남북 간 온도차가 90도까지 벌어지는 신기록이 나온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모래폭풍이 덮친 중국 신장 지역. 황색 도시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어느새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급강하였습니다. 폭설에 파묻힌 차를 꺼내는 것도 경찰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류창현에서만 1천여 대의 차량에 발이 묶이면서 여행객들은 급하게 대피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둥성과 허난성, 허베이성은 폭설이, 장시성 등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190개 고속도로가 통제됐고 열차도 일부 지연 운행됐습니다. 눈과 비가 잘 오지 않는 베이징에서도 밤새 최고 10cm의 눈이 내리면서 이면 도로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 급강하로 비가 얼음 알갱이로 바뀌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쪽 구이저우성에서는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이상 고온으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베이징시는 전날부터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 결빙 상황이 벌어지자 약 6만 3천 명의 인력과 7,630대가량의 차량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부 장수성에서는 병원 외래홀의 지붕이 무너지는가 하면 허난성의 한 시장에선 철골 건물 2동이 폭설로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들이 속출했습니다. 장수성 수채년 제1인민병원 외래홀 지붕의 모습입니다. 병원 측은 우박으로 인한 붕괴일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지만 그래도 병원인데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싶은데요. 허난성 핑딩산시의 한 시장 내 철골 건물 2동도 폭설로 무너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붕괴로 인해 고립된 사람이 있는지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아무리 폭설이 내렸다지만 어떻게 철골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며 애초에 부실 공사를 의심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불법 건축, 부실 건설로 하도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본보기로 부실 공사를 한 아파트를 건축 도중 폭파해버리는 일까지 하고 있지만 불법 건축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광둥성의 한 20층짜리 아파트가 건축 도중 폭파된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짓다가 건설 노동자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진시정부는 수이안 인조 아파트 3개 동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파트는 부동산 개발상 자오진이 지은 아파트로 텐진시의 중심가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2011년 분양 당시 최고 인기를 누렸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100m 높이의 31층 2개 동과 169m의 35층 1개 동으로 허가를 받아놓고서 건설 과정에서 각각 41층, 58층, 65층으로 층을 자기 마음대로 높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 장수성 상무위원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금수저였던 아들은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텐진뿐 아니라 난징에서도 무단 설계 변경 아파트 수십 동을 분양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러다 불법 건축 때문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자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사정을 시작했고 결국 이 부동산업자도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버지도 곧바로 중국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한 뒤 조사를 받게 됐으며 당시 불법 허가를 내준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낙마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불법 건축업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중국 공산당은 2015년 광둥성의 이 2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 도중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고위 공무원 자녀를 뜻하는 관월다이들은 소위 금수저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손쉽게 부와 권력을 누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짓고 있던 아파트를 폭파시켜 버림으로써 금수저들에게 불법 건축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35층으로 허가받은 아파트를 65층으로 올려서 짓다니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하는 아파트인데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불법 아파트를 도심 한가운데서 단몇 초 만에 폭파시켜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효자 무기인 K9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용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을 위한 155 자주포로 한화에어로의 K9를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PGH-2000, 튀르키의 피트리나 2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를 자신들이 운용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한화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4문을 비롯해 포탄 1만 8천 발,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를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국 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 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를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한화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이 납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 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를 도입하는 게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화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의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모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PGH-2000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24는 루마니아 입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이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PGH-2000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PGH-2000 1000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PGH-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이 운용하는 PGH-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군에게 조달되는 PGH-2000도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PGH-2000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PGH-2000들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0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들 마냥 기다려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 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의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서력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들 같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의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방위 산업 역사에서 K9의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성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2023 R&D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R&D 우수성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D 영역 포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1000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9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를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를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9 유저그룹 미팅을 열고 K9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 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 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9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9 운용국들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9은 K9A1과 K9A2, K9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1,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곰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9 운용국들의 입가에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9A3 3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9 유저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싹쓸이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야쿠시마 인근에서 추락한 미 공군의 오스프리 수송기 탑승자 8명 전원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결국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오스프리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조차 일본은 미군으로부터 운항 중단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하고 미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국회 출석 중이던 시각으로 한 나라의 방위상이 자국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미군으로부터 정식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을 당하고도 일본은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오스프리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본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도 자위대 오스프리 기지 건설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까지 바닥을 치면서 일본 정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재집권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지지율 23%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이 처참한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미국의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에 협력하면서 일본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조선업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의 유지, 보수 사업을 일본 조선소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군함 건조 속도에서 중국에 현격히 밀릴 수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안이 바로 미 군함을 동남아시아, 특히 일본 조선소에서 보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집 약적 생산 설비가 동아시아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 역량은 떨어진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심지어 군함 제조에서조차 미국은 이제 절대적 양에 있어서 중국이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눈여겨본 나라는 세계 조선업 1, 2위를 다투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두 나라야말로 이미 갖추어진 조선소의 가장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먼저 일본을 물망에 놓는 듯 했습니다. 미군함 유지 보수 사업은 무려 73조 원짜리 사업이며 군함 건조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적인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조선업이 쇠락해 도크가 놀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국방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스프리 추락 사건이 터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일본은 자칫 미국 내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불가능 여론이 형성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홍해와 수에즈 운하 등에서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한 컨테이너들이 여러 차례 고장이 나거나 납포되는 등 사고를 치면서 적어도 일본 단독으로 이 큰 사업을 유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 미 해군은 이 사업을 두고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미 해군 측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의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 해군 관계자들은 미군 군함의 보수, 유지 즉 MRO 및 선박 제조 협력을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해군력을 보장하는 핵심 시설이며 설계 단계부터 건조되는 군함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게 건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한 방공체계를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군의 방공망이 강력한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군도 자국의 군함을 맡기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방공망 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하고 돌아갔고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 함정 보수 사업은 급속도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격하게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의 국내 첫 실사격 훈련은
동해상에 있는 한국형 구축함 강감차남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 무인 표적기에 SM-2를 발사해 명중시키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국내에는 마땅한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림팩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 훈련장에 실사격 훈련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 실사격에 성공한 것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언이 제작한 SM-2는 함정에 탑재돼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무기로 사거리는 150km이며 한 발당 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은 국내 유도탄 실사격 분석 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과 우리 군의 과학적 교육 훈련 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협력해왔고 이번 실사격 훈련에도 두 나라의 공조는 빛을 발했습니다. 이처럼 SM-2에 대한 실사격 훈련까지 국내에서 완벽하게 해내자 미국은 한국의 대공 능력에 확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최대 사거리 400km 이상인 SM-6 요격 미사일의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지난 14일 미국이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약 8,500억 원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의미였는데요. 최종 판매는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M-6가 대체 어떤 무기체계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M-6는 한마디로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이 가능한 반경미사일 체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 400km 이상의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하고 있고 따라서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요격 체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SM-6 도입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 응징보복 KMPR과 함께 한국형 삼축 체계가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합니다. SM-6을 도입하면 더욱 조밀한 해상 방공망 구성이 가능해져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격미사일 SM-6는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탑재되어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6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존 힐미 미사일 방어국 국장은 다목적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M-6는 미 레이시언사가 제작했습니다. 항공기 및 함정의 경우 24만 46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경우 수십 km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에서 모든 타깃을 요격할 수 있어 바다 위의 패트리엇이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요격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미 군함 유지 보수 시 방공망이 약하다고 지적되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미국 군함 수립 프로젝트는 한국 역시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형 경전투기 FA-52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00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 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 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우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건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 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영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영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의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주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T50과 FA52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이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0500 E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 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